저기 장소가 공동대 주선 예쁜 이런 주에 나왔는데 날짜가 예쁨에서 변경되면서 이렇게 겹치는지를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여기를 또 50분 정도 일단 정각에 시작하는 걸로 했으니까 그때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빌리 학교 귀한 학부모님들과 함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선물해 줄 귀한 방법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노력할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또 적용하는 또 가정에서 실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집중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는 마이크 없어도 잘 들리시죠? 오늘 1학기 학부모 교육 시간입니다. 인파에서 업로드를 해야 돼서 라이브로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업로드해서 영상으로 올리는 것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원래 주제가 학부타와 디베이트인데 디베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책을 보고 공부해 보니까 사실 아직 제가 뭔가 설명해 드릴 게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디베이트는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일단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 준비해보는 걸로 하고 가정에서 하는 학부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배운 대로 저희 가정에서 첫째 아이도 말이 통하니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좀 궁금했어요. 청소년 시기에는 이게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어느 시기부터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고 저희 아이가 아직 첫째가 6살이기 때문에 되게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큰 아이들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혹시 사례를 먼저 좀 얘기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지금 우리 집은 디베이트를 어떻게 하고 있나? 혹시 이용경 없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통은 어떻게 싸우고 얘기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두 가지로 나누자면 배운 거를 학교에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학교에서 있었던 거를 학교에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배운 거를 했을 때는 너가 무엇을 배웠어?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분수라고 하면 분수가 어떤 개념이고 이걸 이렇게 설명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학교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학교 설학에서 내가 알고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학교에서 배운 학습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그것도 학교타의 일종이에요. 보통 학교타 어떻게 하냐 하면 오늘 하루에 있었던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있고 그런 모르는 것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무슨 점을 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 있었던 이야기는 그걸 통해서 엄마가 아니면 부모님이 전해주고 싶고 심어주고 싶은 가치를 그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죠. 단순히 재밌었을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들을 그 속에 내어서 아이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보통 시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사용하세요? 밥 먹으면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예배 전에 가정 예배 전에 한 분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초등을 빛나는 중등이니까 사실 이렇게는 초등할 때 하기가 쉽고요. 시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근데 중등일 때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거는 초등 때는 아니죠. 혹시 우리 고3의 어머니 어떻게 하고 지내고 있나요? 공교육의 아들이 저희
제 분이 특히 진짜 초등까지가 진짜 가장 베스트로 잘 되는 거고 중학교 5학년 올라가면서 중3, 중2 정도 가면서 되게 속을 대충 하기.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집에 같이 있게 되는 시간이 적어지면서 그러면서 정말 좀 어려운 면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또 그런 걸 개선하고자 학교에서도 학교에 말씀을 좀 했었는데 매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자꾸 숙제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 생각부터는 전까지는 정말 재밌게 이렇게 했다면 나중에는 이게 숙제처럼 그냥 빨리 해쳐버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여기를 드렸던 게 많이 나이가 올라가면 이게 매일보다도 5일 다 해야 되잖아요. 5일보다도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좀 깊이 있게 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이제 상을 포기하신 분이 아니라 그때 하셔도 된다. 소리가 지원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좋다. 상을 포기하셔라. 가정에 맞게끔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시도도 해보고 했었는데 애들이 또 상에 욕심이 많으니까 또 이제 다시 원상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어쨌든 이게 초등학교 때까지는 배운 거를 이렇게 애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 잘 됐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크면서 이제 배운 것을 얘기하는 거에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못 알아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일상생활에 있었던 것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이것이 좀 학원과 부분에서는 그렇게 됐었어요. 왜냐면 또 함께 읽기가 있기 때문에 함께 읽기는 또 읽었던 책을 얘기해주는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학교과 부분은 솔직히 정말 그냥 학교에 5학년이 될수록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 살짝 쿵 얘기해주는 것 이것이 좀 전부이기는 해요.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한국사 관련된 것들을 좀 조사하고 체크 보고 찾아봤는데 너무 또 강사들마다 말하는 게 달라가지고 결국엔 제가 도착점이 장가랑새 강의로 집중했어요. 워낙 다르니까 말하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주빌리 학교에서 어쨌거나 실행하고 하는 부분은 장가랑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철학대로 하는 게 가장 맞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좀 다른 책에서 좀 확인한 내용들 중에서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어쨌거나 고등이 개면될수록 하브루타를 할 때마다 생기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상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는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하브루타라는 교육이 한 10년 전부터 되게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그 전부터 있긴 했는데 좀 강남 일대에 학원이 생기기도 했던 건 한 10년 전부터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말들이 많냐면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노벨 수상자의 20%는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미국 학계를 선도하는 아이비리그 그 교수 진로는 40%가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강남 학원가에 학원이 생기고 그리고 하브루타를 인기를 얻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언어도 수학도 과학도 영어도 다 하브루타로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때는 학원량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학원들이 지금은 거의 다 문을 닫았고요. 아마도 이제 10년이 지나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지 않을까요? 학원이 문을 닫았다는 것은. 근데 이게 그 유대인들과 오랫동안 생활을 했던 그 한동대 유진상 교수님이시래요. 근데 이 교수님이 한국에 이제 들어오시니까 제일 먼저 이제
사람들의 이렇게 주변에서 계속 들었던 질문인데, 유대인들은 왜 소수인데 어떻게 세계의 리더십으로 서 있을 수 있냐? 그 이유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하브루타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하브루타 교육이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받으셔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교수님이 이스라엘에 되게 10년 넘게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었고 한국에 와서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건 처음 들었대요. 한국에 와서. 본인 자녀들도 10년 동안 이스라엘에 있는 학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브루타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혹시 내가 이스라엘에 살았지만 무기에서 모르는가 싶어서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하브루타 교육은 도대체 어디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이 유대인에도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통파, 그러니까 종교적인 유대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검은 옷 맨날 입고 두절목 쓰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유대인으로 있고 또 그 외에 이런 옷을 입지 않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냥 일반인처럼 살아가는 세속적 유대인, 그러니까 종교적 유대인과 세속적 유대인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적 유대인들이 하브루타 교육을 한대요. 이 사람들이 예시바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그들은 수학도 하지 않고 과학도 하지 않고 하브루타로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세속적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세속적 유대인들은 하브루타 교육을 받을까요? 이 교수님 알아보니까 세속적 유대인들은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건 딱 받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게 하나 있는 거죠. 노벨 평화상을 받거나 그리고 아이비리그의 교수가 됐거나 이런 분들은 세계적 리더십으로 서 있는 분들은 종교적인 유대인이었을까? 세속적인 유대인이었을까? 이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이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리더가 됐을까요? 아니면 세속적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리더가 됐을까요? 어디가 됐을 것 같아요? 세속적 유대인들이 됐어요. 하브루타 교육을 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된 게 아니라 그걸 하지 않는 세속적 유대인들이 세계적 리더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유대인들을 보면 아인슈타인, 스티븐 스필버그, 페이스북 이제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빌 게이츠 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이들은 다 뿌리만 유대인이지 중절 모습을 교육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빌 게이츠는 유대인이 아니래요. 그리고 우리 장 목사님 나오신 히브리 대학도 도서관도 한번 알아보니까 옛날부터 그런 소문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다니는 히브리 대학은 우리나라처럼 도서관처럼 조용하지 않다. 서로 맨날 떠들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 서로 이런 소문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또 알아보니까 히브리 대학도 그 3층인가 1층 딱 한 곳만 그런 곳이고 나머지는 교육 공부예요. 우리의 인식성에서는 다 항상 떠들고 서로 대화하면서 배우면서 하브루타 하면서 모든 교육이 다 진행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 부분에서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모든 교육 과정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럼 우리 하브루타 교육 왜 하는 거죠? 어차피 성공에 필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은데 뭐하러 하브루타 교육을 하는 거죠? 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브루타를 교육으로 받는 것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종교적 유대인들은 교육 방법으로서 하브루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론 삶의 방식으로도 하브루타에 배울 거예요. 근데 그 세속적 유대인들은 교육적으로는 배우지 않지만 하브루타를 아예 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브루타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미 삶 속에 하브루타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굳이 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내 삶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음식 골고루 먹어라, 골고루 교육 이런 거 안 붙이는 거 당연한 것처럼 이 사람들한테도 하브루타 교육이 아니라 그냥 그거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브루타는 어디서 나온 말인가 또 알 필요가 있는데
이제 헤브루라는 어원에서 왔는데 짝 마주보고 하는 대화. 장목사님도 강의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하브루타라고 하는 그 단어의 정확한 이제 뜻은 우정, 관계, 친구라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브루타라는 것은 교육 방법이라고 하기 이전에 이것은 우정이나 관계에 대한 접근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교육적인 접근이 아니라 관계적인 접근으로 다가가야지 이게 실제로 삶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학교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학교의 특징 중 하나? 그게 뭐냐면 반을 바꾸지 않는데요. 위로가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반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지? 라고 했는데 주빌리랑 비슷하죠? 6년 동안 함께 할 친구들 더 나아졌어요. 그렇다면 왜 바꾸지 않느냐? 왜 바꾸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바꿀 수 있는데도 안 바꾼대요. 그 교수님이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누구한테 약간 좀 괴롭힘을 당했나 봐요. 근데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타지에 살다 보니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버티다가 이제 3학년 때 되면 바꿔주겠지라고 했는데 3학년 되면 또 괴롭히는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이 반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예의 있게 정중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절대 안 된다라고 했대요. 반을 바꾸는 거는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바꾸지 않냐면 그 각 사람 안에는 사실 충분히 관계 맺을 수 있는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관계가 사실 굉장히 깊은데 많은 현대인들이 그냥 덧핥기식으로 서로 사실 인사하고 대화 나눌 때도 굉장히 표면적인 얘기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딱 그 정도만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 교장 선생님은 관계는 그렇게 맺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깊이 있게 나아갈 방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반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거나 내가 갈등이 있을 때마다 회피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아이는 결국에는 그 표면적인 관계 안에서 아주 작은 세계관 안에 갇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사랑과 증오와 좋고 싫음의 모든 관계를 다 느껴가면서 관계라는 것 안에서 깊이 있게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관계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하브루타가 시작된다는 게 이미 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결혼하고 나서 한 해 한 해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좀 조심스럽네요. 아직도 신혼 때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사실은 저도 이제 6년 차, 여기선 제일 안 될 것 같은데 6년 차이긴 한데 아직도 신혼 때의 마음이냐. 작년에 제 친구가 한 명 결혼했거든요. 되게 보면 되게 뭔가 느낌이 뭔가 안쓰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과 매일매일 살아가도 6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다 알지 못하는 게 관계인데 알다가도 모르겠고 상황이 변하고 나이가 들면 또 저 사람이 변하고 또 내 배우자의 모습 속에서 또 다른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회피하는 데 바쁘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관계 안에만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할지도 모르겠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창시절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자리를 바꾸고 반을 바꾼다면 이 교장 선생님의 주장은 그 학생이 언젠가 배우자 앞에서도 피하는 방법밖에 배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부딪혀가면서 갈등하고 대화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이제 피하고 회피하고 더 이상 대화에 대한 단절, 이제 말이 안 통해 그냥 대화하지 말고 살자, 이렇게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관계에 있어서 회피가 아니라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옆에 성숙한 사람이 대화로서 도와줘야 하고 아이들끼리는 안 되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제 우리로 따지면 부모와 교사가 되겠죠. 그리고 그들 관계 안에서 대화를 통해 회복할 분위기가 잡힐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건 사실 제가 겪은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대요. 누구나 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갖는 거예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이든 간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누구랑도 대화할 수 있고 누구랑도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회나 대학으로 진출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국 가서도 다 여러 디아스포라처럼 다 퍼져 있잖아요. 거기서도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다 거기. 왜냐면 내가 이미 수많은 갈등 속에서 깊이 있게 대화를 해봤으니까. 어려서부터 이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회사에 가더라도, 내가 다른 관계, 여행을 가더라도 이런 것을 하기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이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 이제 히브리 대학에 유학 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이 말하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은 서로 막 그 문제집 같은 거 안 보여주고 내가 정리하는 거 안 보여주고 거긴 다 보여준대요.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다. 우리는 친구다. 우리는 같이 성장해야 되고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 공유를 굉장히 잘해줘요. 아마도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배경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스스로 갈등도 해결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공유도 해줄 수 있는 관계적인 중심의 하브루타가 진행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브루타는 약간 교육이나 숙제라기보다는 관계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 엄마랑 내가 관계가 없이 숙제만 하고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내가 아빠랑 아무 관계도 맺지 않으면서 대화를 한다는 거는 무모한 것처럼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브루타라는 것은 지금 내가 내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떤 지금 우정의 상태, 어떤 교감을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는 지금 나한테 어느 정도까지 마음이 열려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열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가정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 집도 예시로 들면 저희는 아직 6살이니까 다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는 아주 행복했던 시절이죠. 근데 6살 아이와 하브루타를 해도 사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좀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인스타에 올렸어요. 하봉이가 생일이었는데 그 그림이 지금 배달해서 된 게 아니라 저 글자 처음 무슨 말인 거야? 우리가 조금 연결돼 다리가 연결돼 조금 하다가 띄어쓰기가 좀 우리 가족은 연결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 친구들한테 공개했거든요. 제 친구들이 원래 그때 다 해. 아무튼 친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들도 가정에서 다 책 읽히는 가정이고 대화 엄청 많이 하는 가정이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살이긴 하지만 가정예배를 드린 다음에 매일 뭘 하고 있냐면 하봉이한테 저 아니면 저희 아내가 성경에 대한 스토리를 말하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 용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근데 한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 이런 걸 했는데 저희가 먼저 다 설명해 주고 나서 하봉이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고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 6살이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서 다 해요. 얘기를 쭉 해줍니다. 물론 졸릴 때는 대충 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저보다 표현력이 더 좋고 비유하는 방법이나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서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디서 이런 표현들이 나올까 하면서 좀 추리를 해봤는데 보니까 집에서 읽어줬던 책에 있었던 표현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더라고요. 결국 자기가 경험한 것들, 자기가 봤던 그 세계관 안에서 다시 표현하고 나타내는 연결 이런 단어도 아마 책에서 어디서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네, 저희 집에서 이걸 하는 이유도 장가람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기본기를 갖춰야 된다는 기본기 하셔가지고 가정 안에서 이런 훈련이 아기 때부터 되지 않으면 커서는 막 자꾸 지우 얘기하시면서 더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속하는 훈련, 대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되게 감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제 가정예배 때는
하범이가 던진 질문은 이거였는데 제가 잘 설명을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임금이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왜 저 인간을 용서해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임금이 내 1만 달란트 용서를 해줬지만 나는 저 사람 용서 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냐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아이한테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1만 달란트를 빚진 걸 갚아준 어떤 존재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용서해준다는 이 연계성이 어렵다라는 거죠. 어제 이거는 설명을 다 해주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하범이도 그 스토리상으로는 알더라고요. 임금이 먼저 날 용서했고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근데 나는 왜 용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가 어제 제 대화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한테 책이나 대화를 지식적으로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이 감정에 대한 표현도 다양하고 폭넓게 좀 해줘야 돼요. 어떤 경험이나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해줘서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해줘야 내가 이런 상황을 마주해 봤기 때문에 내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내 마음으로 그게 동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그 경험, 관찰, 그리고 상황을 마주하게 해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진짜 진정한 대화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청소년 시기에 친구들끼리만 하는 대화가 정말 유익하지 않은 이유는 대화의 범주가 좁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범주가 좁아요. 대화에 필요한 언어도 되게 제한적이고 실제로 주제도 다양하지 못해서 약간 내 감정을 풍성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사실 아무리 친해도 제 앞에서 얘기하면 좀 쪽팔리고 부끄럽고 나 놀릴 것 같으니까 적당한 표현만 하면서 적당한 공감으로 이렇게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표현도 많이 하지 않고 대화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그들만의 어떤 연결고리 있죠. 연결고리로 서로 공감하면서 지내는 게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줄임말을 써요. 줄임말을 써서 막 요즘은 안 쓰지만 뭐 알잘 아깔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아듣지도 못하겠는 줄임말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최근에 그 엄마 다녀올 때 캠프 때 영상 만들었거든요. 애매하긴 해 아시나요? 애매하긴 해 자꾸 이러거든요. 뭔가 깊이 있게 대화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기들의 그 이유와 자기들의 그 유행말로 막 대화가 깊이 있게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죠 아이들의 대화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샬롬 메이슨이나 칼비테가 얘기하는 게 성숙한 존재가 같이 대화를 해줘야 된다. 얘네는 어차피 갇혀서 이 안에서만 공감하면서 대화하고 지낼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가정이나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의 그 지경을 넓혀줄 수 있는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고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그 생각을 넓혀줄 수 있는 그 성숙한 존재의 대화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시기에 특히 청소년 아까 대화하기 어렵잖아요. 청소년 시기에 있는 학생들과 나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들 생각하시지만 공감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를 할 수 있겠죠. 가가지고 대화 좀 하자라고 하겠지만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저희 엄마가 저랑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맨날 다가오는데 뭐랄까 저랑 대화하고 싶은 건 알겠어요. 근데 공감을 어차피 못 해주시니까 그걸 대화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 사춘기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우리 아이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가 분명히 대화하고 싶을 거고 나도 엄마랑 대화하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얘기해봤자 맨날 쓸데없는 얘기해서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대화하고 싶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또 그 하브르타와 디베이트 소명학교에서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언어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배척시킬 게 아니라 어쨌거나 걔네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공감을 해줄 수 있게 그 줄임말이나 애매하긴 해 이런 것도 엄마가 안 쓰다가 한번 써주는 애들이 우리 엄마가 좀 신식이네 좀 신세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계속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대화의 공식을 넓힐 수 있도록 안내가 아이들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 문만 열고 아이들을 좀 깊은 대화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존재가 이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정 안에서 이 청소년 같은 경우는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세속적 유대인들이 그 하브르타가 삶에 있었던 이유는
사실 많은 학자들이 어떤 걸 보냐면 안식일 때문에 그렇게 안식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그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하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보면 하브루타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안식일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금요일 저녁 5시만 되면 문을 다 닫는 거예요. 상점들도 문을 다 닫고 심지어 대중교통도 이동하지 않고 할 게 없다 보니까 원래 가지도 못하고 일하지도 말라고 하니까 결국 가정끼리 모여있게 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빠도 또 일을 못하니까 빨리 와가지고 같이 가정과 시간을 보내는 뭐 좋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가정 안에서 어떤 작은 이벤트, 식사 시간에 이벤트를 만들게 되고 거기서 대화하게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고정적으로 이제 생겨난 이 모임 때문에 이 대화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진솔하게 내 자녀와 대화하면서 일주일에 매주 한 번씩만 대화를 해도 충분히 유대인들의 하브루타처럼 삶의 양식에 녹아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매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변했을 때는 약간 안식일은 삶의 양식이니까 삶으로 들어간 건데 형식적으로 변하면 애들이 숙제를 옮기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분위기, 가정 안에 그 하브루타 전에 어떤 약속,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뭐 외식을 한다, 식사를 한다, 이런 시간들을 정하는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고 그 책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어렵다면 엄마는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배달시키셔도 되고요. 식사 준비가 어렵다면. 그리고 자녀만으로 대화가 안 통한다면 친구를 데리고 와서 눈치 없이 껴서 대화를 시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가 있을 때 대화를 시도하래요. 제가 아직 경험을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자녀 혼자 있을 때는 뭐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또 어색한 경우가 있대요. 그럴 때는 오히려 친구들 왔을 때 괜히 말 걸어보고 너희들 어떻게 지내는지 너희들 학교에서 어떤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브루타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식과 어떤 학습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숙한 존재와 대화를 하지 않게 되면 청소년 시기에 특히 복잡한 자기 감정이 해소되지가 않아서 표현할 방법을 몰라서 폭발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방법도 몰라서 폭발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부모가 대화를 포기하면 그것은 내 자녀를 감정의 고아로 두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내 자녀의 감정에 무작정 동조하는 건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녀와 대화를 통해서 이제 감정과 생각을 넓혀줘야 되거든요. 너가 지금 이런 감정이 들었지만,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어쩌면 다른 사람은 그때 이런 감정이 들 수도 있어. 여러 가지 대화를 해줘야 되는데, 자녀가 힘들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더 힘들어져요. 그렇죠? 저희 학부모도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학부모는 괜찮은데 제가 힘들어요. 그리고 무작정 이제 동정과 공감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녀들한테 만약에 그런 모습만 보여주면 내 자녀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더 좁아지는 감정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고 나는 여기서 피해를 당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엄마는 감정적으로 동의해주네. 그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어? 라고 동의만 해주네. 라고 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부당한 일을 당할 때마다 나는 피해자가 되는 거야.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우리 엄마가 나의 절대적인 지지자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성숙하다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그 안에 갇혀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보다는 더 과한 감정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자녀보다 더 과한 감정을 아이한테 보이시면 안 돼요. 물론 공감은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계속 그 감정적으로만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해주게 되면 아이들은 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엄마한테 제안을 해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해결이 안 되면 어차피 나도 감정도 그렇게 못하고 해결도 못하니까 엄마 이거를 진짜 좀 해결 좀 해줘. 이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엄마가 성숙하게 공감을 넘어서 생각의 넓이와
마음의 넓이를 확장시켜주지 않으면, 대화를 통해서 이런 감정이 없으면 우리 아이는 그냥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엄마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들이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일단 공감해주고, 정말 속상하게, 우리도 속상하잖아요 사실. 그 속상한 마음도 표현해주고 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랬을까? 라는 어떤 질문들을 던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사실 그런 친구가 아닌데 그 친구 편에도 한번 서주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뭔가 실수한 것 같을 때도 선생님이 늘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러고 하면서 선생님 편에 한번 서주고, 이런 부분들이 아이의 생각을, 맞아 우리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지 라고 하면서 확장해 가야 되는데, 엄마가 우리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란 존재 나도 공감도 못하는데 감정 해결도 안 해서 문제 해결도 못하는 그런 인간으로 되고, 그러니까 그런 나의 피해자적인 감정으로만 좁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가 집에서 너무 중요해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학교 입장도 선생님 입장도 교장선생님도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전달하면 우리 아이들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이들한테 말하기보다는 담임 선생님한테 소통하시고, 그 부분을 아이들과 말하기보다는 저와 소통하시거나, 이렇게 어른들, 성숙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풀어가야지 아이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감정적인 대화의 요즘 결과를 제가 요즘 어디서 찾냐면 대한민국 정치에서 찾거든요. 요즘 이제 다들 피해자 포스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갇혀있잖아요. 대화를 안 하고 미디어 시대에 살았던 이제 30, 40 세대들이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입장만 주장하고 내 의견과 다르면 이제 다 적군이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대화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지인들 중에 극우가 있고 극좌가 있습니다. 진짜 가까운 관계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 모르겠었어. 왜냐면 그 정치라는 게 너무 속이는 게 많고 잘 모르겠었어. 잘 모르겠다라고 표현하면, 제 지인들은 이 회색지대에 있는 저 같은 인간들한테까지도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합니다. 이 같은 인간들 때문에 정의가 실현이 안 된다고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다 저쪽 편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극우인 친구와 같이 있으면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극좌예요. 그리고 극좌인 친구와 같이 있으면 난 가만히 있는데 극우예요. 그래서 그 극좌인 친구는 저한테 네가 목사니까 우편에 있을 수도 없어.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너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날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친구들과 제가 뭔가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도 조금만 반대되면 감정적으로 변해가지고, 그들의 특징은 내가 틀릴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너랑 대화를 해주는데 내가 틀릴 가능성은 없어 라는 마인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들은 그냥 아주 좁은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틀릴 가능성이 없다. 부모가 만약에 내가 틀릴 가능성이 없다라는 마인드로 뭔가 가르치기만 해야 된다는 마인드로 하다 보면 우리도 좋아질 뿐더러 우리 자녀들도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항상 자녀를 대할 때는 나에게 틀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 뭔가 학원한테 가르쳐줄 때 틀리거든요. 그러면 몰랐어. 진짜 몰랐어. 라고 하면 오히려 되게 뿌듯해요. 아빠가 틀려가지고. 약간 오히려 아빠도 틀릴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고, 저 사람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죠. 소크라테스가 내가 모르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받았잖아요. 나는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똑똑하다고 인정받았어요. 그것처럼 저 사람도 모를 수 있고 나도 모를 수 있고 저 대단한 사람도 틀릴 수 있다는 걸 가정하에 우리가 대화를 해야지. 어쩌면 제가 오늘 하는 이 강의도 틀릴 수 있다는 걸 가정하고 우리가 소통하고 대화를 해야지 이게 대화가 진행되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무작정 배척하고 하면 대화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자매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그 대한민국 여성 인권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자매들을 좀 몇몇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매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얘기해요. 그래서 진짜 맞네?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거기까지 저는 남자로서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라고 할 정도로 되게 합리적인 걸 표현하는 반면에, 어떤 자매들은 너무 감정적이에요. 나 가만히 아까 전에 정치 가만히 있는데 제가
구독자가 되고 누가 됐던 것처럼 저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되게 세게 남자라는 이유로 그냥 당신은 남자이기 때문에 죄인이야 약간 이렇게 되는 존재만으로 여성들에게 두려움을 준 그래서 죄송합니다. 분명히 같은 주제를 대화하는데 한 사람은 되게 언어의 그릇이 커서 그 사람을 설득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그 마음의 힘으로 그 사람의 마음도 넓혀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언어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감정적이고 말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시비를 거는 느낌만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가 이 나라에 발생하는 이유가 다 내가 경험한 내에서만 이제 대화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경험한 내에서 내가 보고 있는 거, 내가 갇혀있는 그 유튜브 알고리즘 안에서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주 좁은 세계관 속에서 대화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함께 읽기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책을 읽고 대화하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유튜브나 어떤 알고리즘 안에 갇혀있는 아니면 사실 내 친구들도 알고리즘이거든요. 친구들도 되게 만나는 애들만 만나요. 생각해보면 학부모님들도 내가 친한 학부모님들만 거의 만날 거예요. 그래서 대화도 항상 하는 패턴도 비슷할 것이고 저분이랑 어떻게 대화하면 잘 맞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항상 경험으로 따지면 좀 좁아지는 존재입니다. 근데 책이라는 것은 그걸 이제 넓혀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등장인물들을 만나게 되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을 보게 되고 나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에 굉장히 갇혀있지만 책은 시간과 공간과 국가와 그 경계를 다 뚫고 나아가서 문학 같은 데 다 접하게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화가 계속해서 부모와 이루어져야지 아이들의 세계관도 넓어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생각도 더 넓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자꾸만 뭔가 한쪽 알고리즘에만 갇혀가지고 맨날 보는 유튜브 그 영상에 대해서 엄마가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부모는 항상 함께 읽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와 대화하면서 생각과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신앙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 사실 우리가 다 예수님 다 알잖아요. 예수님 모르시는 분 없죠. 근데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 다 알거든요. 예수님이라는 세 글자를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넓이와 깊이는 그 사람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따라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려서부터 예수 믿어야 천국 이렇게 아주 좁은 개념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삶의 간증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경험한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성경을 통해서 어디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파악하고 분석하고 알아봤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깊이가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복음서를 통해서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서신서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볼 수 있고 또 계시록을 통해서는 마침내 이곳에 어떤 신비적인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내가 아주 작은 경험이나 어쩌면 그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도 되게 작은 개념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만 이제 생활을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굉장히 풍성한 분인데 아주 작은 개념의 예수님. 그러니까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도 아주 작은 예수로부터 오는 그 만족밖에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책을 읽고 특히 예수님이 나와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 이상의 예수님, 내가 삶에서 경험한 것 이상의 예수님, 내가 제안했고 내 감정적으로 이 정도까지밖에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는데 이분은 사랑을 이렇게 나한테 주셨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아이들의 지적인 능력과 감정의 능력과 신앙적인 능력까지 충분히 성장하는 데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부르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부르타는 숙제로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관계적으로 자녀와 충분히 항상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진행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 교육 설명회 때도 써있는데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이다. 우리 자녀들이 결국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아는 거지. 내가
내가 뭔가 영화를 봐도 나 영화 봤어, 나 영화 알아가 아니라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아이가 아는 겁니다. 그것처럼 언어의 한계를 확장시켜줘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단어의 개수와 또 문해력과 또 문장의 깊이까지 좀 더 넓혀주는 과정이 학부모나 또 성숙한 우리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역량과 또 장목사님 말씀하신 기본기가 잘 이렇게 좀 준비되면 충분히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목사님이 막 강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기본기가 준비되면 공부는 잘할 수밖에 없다. 저는 제 딸이 아직 6살이라서 사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본인은 잘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대화하고 부모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무언가 표현할 줄 알고 자기 언어로 이 세상의 경험과 관찰을 가는 것을 말할 줄 아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 그 공부가 대한민국의 국한된 공부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그 공부는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루를 꼭 같이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쓰는 거 뭔가 했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학년과 고학년에 대한 방법과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저학년 이야기 나누기는 이제 자유로운 대화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학년은 뭐 사실 저학년이라고 했지만 내 아이가 너무 약간 문해력이 부족하거나 책을 많이 안 읽는 사람이 6학년까지 만날 수도 있어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이제 그 대화에 비중해서 등장인물의 역사는 뭐였는지 인물의 성격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상상력 펼치는 아이들 상상력 워낙 풍성하다 보니까 상상력 펼치는 너가 등장인물이었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냐 라는 이런 질문들 너가 이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아? 너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하는 친구는 누구야? 이런 부분들을 상상력 펼치는 질문으로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줘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잘못해도 잘못했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에서 이제 뭔가 내용이 나왔을 때 이거는 지금 이 주인공은 잘하는 일일까? 옳은 일일까? 그른 일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판단해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과 논쟁의 비중을 높여야 되는데 그 책을 읽을 때부터 비판적인 독서를 해야 됩니다. 무작정 저도 이제 한때 신학책을 읽을 때 누가 집필을 했느냐에 따라 그냥 무작정 받아들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세계가 좁아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칼바르트 같이 장신대에서 가르치는 어떤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 중에 굉장히 깊이가 또 있거든요. 근데 총신대에서는 그렇게 반대, 이단처럼 여겨가지고 근데 이단은 아닌데 막 이렇게 반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좁아지는 사람들을 보는가 반면에 또 그 지경을 넓혀서 비판적으로 읽고 보다 보니까 굉장히 신학적인 나눔에 대해서 깊이 있어지는 목사님들이 본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토론과 논쟁이 읽을 때부터 비판적인 독서를 해야지 논리적인 답변이 나오고 너네 왜 칼바르트 읽지 말라고 해? 읽어봤어? 라고 얘기해봤을 때 말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읽어보면서 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과 생각 속에서 이것이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꼭 씹어볼 수 있도록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다른 세계나 친구들 의견과 비교해가면서 사고타기는 이제 생각을 넓히는 거죠. 자꾸만 우리 좁아지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같은 걸 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것들을 나눠야겠죠. 저도 친구들과 책 모임을 하는데 문해력이 굉장히 낮은 애가 있어서 어린 왕자, 긴김밥 이런 걸 읽고 있어요. 근데 읽다 보면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도 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어른이라서 저는 비슷한 관점에서 책을 볼 줄 알았는데 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적용하는 것도 다르고 표현하는 것도 다르고 인간의 깊이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런 나누는 과정들 그리고 부모님과 나누는 과정들 비판적으로 독서를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책을 읽고 독서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설명해줄 때 90% 학습 효율성이 있다고 말하고 직접 설명할 때 90% 있다고 말하는 자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빌리 학교에서도 어쨌거나 청소년 하부르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상도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또 형평성 문제에서 좀 부딪힐 것 같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곧 나가야 돼서. 없으면 그 기도하고 마치고 그 카페에서 또 단체 나누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수많은 말을 입에 담고 또 생각에 담고 마음에 담고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표현으로 세상을 보며 또 세상을 배우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의 대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와 또 교사와 성숙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감정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강조되고 우리가 더 분노하고 우리가 더 그 안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내 감정을 이겨가면서까지 하나님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가르치고 또 보여주고 경험하고 관찰해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숙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대화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자신의 그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과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언니 아니다 해가지고 카페 갔다가